6. 사랑한다는 것. 편치 않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애정과 자비심,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연인이나 배우자뿐 아니라 친구와 친척, 낯선 사람과도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어느 날 오후 달라이 라마가 강연을 끝낸 뒤 나는 우리가 매일 만나기로 한 시간에 맞춰 호텔에 도착했다. 내가 약속 시간보다 약간 일찍 도착하자 방 앞에 있던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복도로 걸어나와 달라이 라마가 지금 방문객을 맡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다. 그때 내가 종종 앉아있던 복도 근처의 한 장소가 생각났고 나는 그곳에서 우리의 만남을 위해 준비한 메모를 검토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경호원들의 의심스러운 눈길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달라이라마의 경호원들은 잡지가 놓인 선반을 어슬렁거리는 학생을 주시하는 가게 점원처럼 나를 쳐다보곤 했던 것이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면서 옷을 잘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나는 며칠 전 누군가의 소개로 그들과 잠깐 인사를 나눈 일이 생각났다. 부인은 굉장한 유산을 상속받은 여자였고 남편은 엄청난 부자에다 힘있는 맨하탄의 변호사라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소개하며 겨우 인사말 정도만 나누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 거만한 인상을 주었었다. 그들이 달라이 라마의 호텔방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놀라운 변화를 눈치챘다. 거만하고 잘난치 않은 표정이 사라지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느낌이 가득했다. 그들은 마치 두 명의 아이처럼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달라이라마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언제나 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를 대하고 나면 언제나 감정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난 알고 있었다. 그는 어떤 계층의 사람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감정에 깊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리조나에서 달라이라마와 나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자비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탐구할 기회는 몇 달 뒤 그의 거처가 있는 북인도 다람살라에서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달라이라마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염두에 두는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낯선 사람, 가족, 친구 또는 연인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원칙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빨리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이 라마는 잠시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불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진 않았지만 그는 마치 달에서 가져온 흙의 정확한 성분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그는 말했다. 글쎄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공식을 찾아낼 순 없지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요리를 하는 것과 다소 비슷합니다. 맛있고 특별한 음식을 요리하려면 당신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야채를 따로 삶고 다시 그것을 볶고 그 다음엔 특별한 방법으로 야채들을 섞고 양념 등을 가미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마침내 맛있는 음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능숙해지려면 여러 요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그 방법이다 또는 이것이 그 기술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내가 바라던 대답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대답을 회피하고 있으며 틀림없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계속 밀어붙였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 없다 해도 도움이 될 만한 일반적인 지침은 있지 않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네, 있지요. 우리는 앞에서 자비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자비심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많은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명령이 효과를 가져오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욱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심의 가치와 실제적인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비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많은 자비심을 가지려고 꾸준히 노력할 테고 효과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여러 방법을 생각할 때 감정이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자비심을 높이는 불교의 수행법 중에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고통받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죽간 주인이 막 도살하려고 하는 양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 상상하려고 노력하면서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더니 무심코 손으로 염주를 돌렸다. 이윽고 그는 말했다. 마음이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에겐 이런 방법이 큰 효과가 없겠지요. 그것은 푸죽간 주인에게 양의 고통을 상상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동정을 느끼기에는 푸죽간 주인의 마음이 너무 굳어있고 또 그는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은 아무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냥이나 낚시질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에 익숙한 서양인들에겐 그런 방법을 설명해줘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사냥꾼에게 자신이 잡은 동물의 고통을 상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가 아끼는 사냥개가 덫에 걸려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상상하게 해서 자비심을 일깨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이라마가 내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고통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이 고통을 겪거나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상황을 마음에 그리며 연인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경험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은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개 어느 경우든 사람을 대할 때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그 사람의 입장에 놓고 생각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이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생활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더라도 당신은 상상력을 발휘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다소 창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발휘하려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신이라면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상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사람의 느낌을 깨닫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날 오후의 인터뷰는 간단히 끝났다. 달라이라마의 바쁜 일정의 맨 마지막에 우리 약속이 잡혀 있어서 전에도 몇 번 그랬듯이 그날도 오후 늦게서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서 방 안은 어슴푸레한 붉은 빛으로 가득 찼다. 햇살은 엷은 노란색 벽을 황토색으로 바꾸고 방 안의 불상들을 황금색으로 찬란히 빛나게 만들었다. 달라이라마의 수혜원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대화가 끝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내가 물었다. 이제 대화를 끝낼 시간이 되었군요. 끝으로 감정이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충고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몇 달 전 아리조나에서 했던 말과 비슷하게 달라이라마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답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난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몸과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났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며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난 내가 티베트인이고 남들과 피부색과 종교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차이점을 강조하기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는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서로 대화를 나누기가 훨씬 쉽지요. 이 말과 함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간단히 악수를 나눈 뒤 잠자리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달라이 라마의 거처에서 우리는 대화를 계속 나눴다. 내가 말했다. 아리조나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어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감정이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인간관계에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없을까요? 글쎄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한두 가지 간단한 기술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배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마음을 열고 정직한 자세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달라이 라마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없습니다. 그의 특별한 충고는 사실 너무 단순하고 진부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 전부인 듯 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를 다른 것으로 돌렸다. 그날 저녁 나는 다람살라에 사는 티베트인 친구들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친구들은 무척 활기 넘치는 저녁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특별한 음식들이 차려져 나왔다. 그 중에서 만두처럼 생긴 티베트 음식 모모가 가장 눈에 띄었다.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대화는 점점 활기를 띠어갔다. 곧 손님들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겪은 당황스러운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임에는 서너 명의 다른 손님들도 초대되었는데 그 중에는 유명한 독일인 부분도 끼어 있었다. 아내는 건축가였고 남편은 10여 권의 책을 쓴 작가였다. 책에 관심이 많은 나는 그 작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나는 그의 저서에 대해 물었다. 그 남자는 내 질문에 짧고 형식적으로 대답했으며 말하는 태도도 무뚝뚝하고 냉정하게 짝이 없었다. 그가 불친절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곧바로 그가 싫어졌다. 적어도 그에게 다가가는 시도는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불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만족하며 나는 상대를 바꾸어 좀 더 상냥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다음 날 마을의 카페에서 우연히 한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난 어제 모든 사람들과 정말 즐겁게 어울려 놀았어. 롤프라는 작가만 빼고 말이야. 그는 너무 거만하고 불친절하더라고. 내 친구가 말했다. 그 친구와 난 여러 해 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지. 그가 남들에게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 친구가 수줍음을 타고 무엇보다 과묵하기 때문이야. 자네가 그 친구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될 거야. 나는 친구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친구는 계속해서 그 남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성공한 작가지만 자신의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 롤프는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지. 그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에 의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 그리고 그에겐 자기 몸처럼 아끼는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희귀한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장애를 갖고 있지. 하지만 그는 삶을 비관하며 고통스럽게 보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자신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 여러 해 동안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헌신적으로 장애인들을 도와주었지. 자네가 그 사람을 알게 된다면 그 친구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나는 주말에 롤프와 그 아내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다.
그 지역에서 공항으로 이용하는 조그만 들판에서 그들을 본 것이다. 우리는 같은 비행기편으로 델리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델리로 가는 비행기가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델리로 가기로 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10시간의 긴 여행이었다. 내 친구가 알려준 약간의 정보 덕분에 롤프에 대한 내 느낌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델리로 가는 긴 여행 동안 나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와 계속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그는 전과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해심을 갖고 조금 기다리자 내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가 냉정하게 보이는 이유는 거만함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라는 걸 곧 알 수 있었다. 찌는 듯이 무더운 날씨에 먼지 나는 북인도의 시골길을 덜컹거리며 달리면서 우리는 점점 깊은 대화에 빠져들었다. 결국 나는 그가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며 용감한 나의 동료 여행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델리에 도착할 즈음 나는 사람의 배경에 대해 이해하라는 달라이 라마의 충고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상식적이고 고리타분한 말이 아님을 깨달았다. 언뜻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의 충고를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무시해버리기 쉽지만 때로 그것은 정말 근본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충고이다. 며칠 뒤에도 나는 여전히 델리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할 일이 있었던 것이다. 다람살라의 평화로움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나는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숨막힐 듯한 더위와 공해, 북적대는 사람들뿐 아니라 사기와 속임수에 몸을 바친 도시의 약탈자들이 거리에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기로 이글거리는 델리 거리를 걸어가는 서양인과 외국인은 한 블럭마다 서너 명씩 돌아다니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었다. 나는 마치 이마에 얼간이라고 써붙이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흔한 2인조 사기꾼에게 걸려들었다. 한 녀석이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내 구두에 빨간 페인트를 튀겨놓았다. 거리를 따라 내려가자 그의 공범인 순진하게 생긴 구두닦이 소년이 내 신발에 페인트가 묻은 것을 알려주면서 싼 가격으로 내 신발을 닦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곧 능숙한 솜씨로 내 구두를 반짝반짝 광인하게 닦았다. 일을 마치자 그 아이는 침착한 태도로 엄청난 액수를 요구했다. 그것은 델리에 사는 일반인들의 2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내가 돈을 주지 않자 소녀는 그 액수가 자신이 처음부터 말한 가격이었다고 우겼다. 그래도 내가 돈을 주지 않자 소녀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두를 닦아주었는데도 이 사람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나는 그것이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흔히 쓰는 사기 수법이라는 걸 알았다. 그들이 쓰는 수법이란 대충 이런 것이었다. 구두닦이 소녀는 먼저 엄청난 돈을 요구한 뒤 일부러 소동을 일으켜 군중을 끌어모은다. 그러면 관광객은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마음에서 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내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친구와 점심을 먹었다. 그녀가 최근에 내가 달라이라마와 인터뷰한 것에 대해 물어보자 나는 아침에 당했던 일을 금세 잊어버렸다. 우리는 달라이라마가 말한 감정이입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을 먹은 뒤 우리는 함께 알고 지내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탔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그날 아침에 있었던 구두닦이 사기단이 다시 떠오르면서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무심코 요금 미터기를 보았다. 차를 세워요. 내가 소리쳤다. 내 친구는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놀라 몸을 움찔했다. 운전사는 짜증난 얼굴로 백미러를 통해 나를 보더니 계속 차를 몰았다. 나는 다시 소리쳤다. 차를 세우라니까. 너무 흥분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렸다. 내 친구는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마침내 택시가 멈췄다. 화가 치밀어 오른 나는 손가락으로 찌르듯 미터기를 가리켰다. 당신은 미터기를 다시 꺾지 않았어. 우리가 출발할 때 미터기에는 20루피도 넘게 나와 있었다고. 그러자 마치 내 화를 돋구려는 듯 운전사는 무덤덤한 말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미터기를 다시 꺾는 일을 잊어버렸군요. 처음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나는 불쾌한 감정을 폭발시키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난 당신들이 요금을 부풀리고 일부러 멀리 돌아가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것에 질려버렸소. 난 정말 질렸소. 나는 광신자처럼 침을 튀기며 격렬한 감정을 발산했다. 친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택시 운전사는 인도의 신성한 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건방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인도의 소들은 복잡한 델리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일부러 교통을 마비시키려는 듯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서 그런 식으로 건방진 표정을 짓곤 했다. 그는 내가 너무 따분해서 신경질을 내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앞좌석에 면루피를 던진 다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친구가 내리도록 차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를 따라 내렸다. 잠시 뒤 우리는 다른 택시를 타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러나 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우리가 탄 택시가 델리 거리를 통과하는 동안 나는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 델리의 모든 인도인들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으며 우리는 단지 그들의 사냥감일 뿐이라고 투덜거렸다. 친구는 내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글쎄, 20루피라면 우리 돈으로 600원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흥분하는 거지? 정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나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넌 어떻게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알 수 없군. 이런 일이 짜증나지도 않아?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글쎄, 나도 그 일에 잠시 짜증이 났었어. 하지만 난 우리가 점심을 먹으며 얘기했던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달라이 라마의 말씀 말이야. 내가 화가 나서 흥분하고 있을 동안 난 나와 택시 운전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생각했어. 우린 둘 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좋은 기분을 느끼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다음에 내 자신이 택시 운전사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았어. 에어컨도 없는 숨막힌 택시 안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면 난 아마 화가 나고 돈 많은 외국인들을 시기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공평하게 만들고 남들만큼 행복해지기 위해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찾아내겠지. 아마도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거야. 하지만 그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돈을 몇 푼 더 빼앗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닐 거야. 어쨌든 내가 운전사가 되었다고 상상할수록 그에게 화를 덜 내게 되더라고. 그의 삶은 그냥 슬퍼 보였어. 물론 그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고 또 우리는 택시에서 내릴 권리가 있었어. 하지만 난 그 일 때문에 그를 미워할 정도로 화를 낼 수는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내가 달라이 라마의 말을 실제로 받아들인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는 깜짝 놀랐다. 다른 사람의 삶의 배경을 이해하라는 그의 충고가 실제로 가치가 있다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달라이 라마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원칙을 몸소 실천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리조나에서부터 시작해 지금의 인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토론을 되돌아보자.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분석적으로 대화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마치 달라이 라마에게 인간을 낱낱이 해부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물론 그 대상은 인간의 몸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었지만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순간까지도 나는 웬일인지 달라이 라마의 사상을 내 삶에 완전히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 적어도 당시엔 그런 생각이 없었다.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그의 생각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겠다는 희미한 의지만을 갖고 있었을 뿐이다. 아리조나에서 달라이 라마와 나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었다. 물론 그는 수도승으로서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지만 사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은 건강과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인과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들을 보면
대개 결혼한 사람들이 과부나 호랍이 독신자보다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산다는 걸 알 수 있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결혼 생활이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미국인들의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삶도 전체적으로 매우 행복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결혼 같은 행복의 평범한 근원을 주제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라이 라마와 예정된 인터뷰를 하기 조금 전에 나는 아리조나 턱슨에 있는 호텔 뜰에서 친구와 함께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달라이 라마의 인터뷰에 말하려고 하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친구와 나는 독신으로 지내는 건 정말 서글픈 일이라고 서로의 신세를 한탄했다. 그때 골프를 치러 온 것처럼 보이는 건강한 젊은 남녀가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았다. 절정에 이른 바캉스 시즌을 맞아 행복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중인 듯 했다. 그들은 신혼여행 중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젊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금술 좋은 부부가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여자가 매섭게 남자를 몰아세웠다. 우리가 늦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깜짝 놀랄 만큼 쉬어 있었다. 오랫동안 술과 담배에 찌든 성대에서 나오는 듣기 싫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계속 소리쳤다. 이젠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어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음식을 먹게 생겼다고요. 그러자 남자가 곧바로 맞받아쳤다. 당신이 준비하는데 그렇게 꼼지락거리며 시간을 끌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냐. 남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는 짜증과 적대감이 실려 있었다. 여자는 반격하듯 말했다. 난 반 시간 전에 준비를 마쳤다고요. 당신이야말로 그 빌어먹을 신문을 그만 읽었어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싸움이 계속되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리스의 극작가인 유리피데스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결혼하라. 그러면 기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결혼을 잘 못하면 평생 지옥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의 싸움이 점점 격렬해지자 독신 생활에 대한 우리의 한탄은 금세 쑥 들어갔다. 내 친구는 눈동자만 굴리며 연극 대사의 한 구절을 흉내냈다. 물론이지. 난 정말로 당장에 결혼하고 싶다고. 조금 전만 해도 나는 인터뷰를 하면서 사랑과 결혼이 주는 기쁨과 미덕에 대해 달라이 라마의 의견을 물어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방에 들어가 자리를 채 앉기도 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결혼한 부부들은 왜 자주 싸우는 걸까요?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을 다루면서 생각할 것은 그 갈등이 아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첫 단계는 그 관계의 바탕을 이루는 성격에 대해 신중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격이 다른 여러 관계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의 문제는 잠시 제쳐놓더라도 우정에도 서로 다른 종류의 우정이 있습니다. 어떤 우정은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신의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를 계속 갖고 있는 동안에만 그 우정이 지속됩니다. 일단 이런 기초가 사라지면 우정 또한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우정이 있습니다.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 따위를 따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감정의 바탕을 둔 우정입니다. 서로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강한 느낌의 토대를 둔 우정이지요. 난 이런 종류의 우정을 진정한 우정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정은 개인의 부와 권력 또는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이 줄어들거나 커져도 이 우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애정입니다. 이런 감정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한 우정을 간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것에 대해 얘기했고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일단 한 걸음 물러나 그 관계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와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관계의 바탕이 되는 기초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예를 들어 우리는 순간적인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맺어진 관계를 흔히 보게 됩니다. 남녀가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 큰 행복을 느끼는 경우지요.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결혼을 결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격렬한 분노나 미움 때문에 이성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정이나 성욕 때문에 이성을 잃는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친절하지 않아. 하지만 난 그래도 그에게 마음이 끌려. 따라서 첫눈에 상대방의 매력에 이끌려 맺어진 관계는 믿을 수 없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낌은 오래 갈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져 버립니다. 달라이라마는 손가락을 뚝 꺾으며 말했다. 따라서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에 기초한 결혼은 결국 문제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네, 저도 그 점에선 의견이 같습니다. 어떤 관계든 심지어 격렬하게 불타오르는 관계라 할지라도 최초의 열정은 결국 식어버리고 말지요. 최초의 열정과 사랑을 자신들의 관계의 핵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환멸을 느끼거나 이혼하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엘렌 버쉐이드는 이 문제를 연구한 끝에 열정적인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와 동료 연구가들은 지난 20년간 이혼율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의 강렬한 감정, 곧 낭만적인 사랑의 경험을 점점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감정을 오래 지속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룰 때 그 관계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성적 매력에서 시작된 관계가 있다면 그와 반대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외모로 볼 때 내 남자친구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정말 성격이 좋고 친절하고 다정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단한 밧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물론 나는 성적 매력도 포함된 건강하고 훌륭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성적인 매력이 바탕이 된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성적인 욕망에만 바탕을 둔 관계입니다. 이 경우에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실제적인 동기와 자극은 단지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기보다는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 대합니다. 이런 관계는 그다지 건강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오로지 성적인 욕망으로만 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은 거의 매춘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서로를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성적인 욕망으로 맺어진 관계는 얼음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 집은 얼음이 녹자마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관계는 성적인 매력에 기초를 두고 있긴 하지만 육체적인 매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상대방의 친절하고 다정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훨씬 오래가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더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위해선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사귀는 사람과 결혼해도 좋을지 나에게 물으면 난 대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지 묻습니다. 만난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다고 대답하면 난 보통 그래?
그건 너무 짧은 시간인데? 하고 말합니다. 몇 년 동안 사귄 사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더 나은 관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의 외모뿐 아니라 상대방의 깊은 심성까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 내가 말했다. 마크 트웨인도 어떤 남자와 여자도 결혼하고 25년이 지날 때까지는 완벽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 수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난 서로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의 깊은 심성을 이해하고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아는 대신 깊은 차원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자비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혼이 성적인 관계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또한 결혼이란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연결하고 인생의 굴곡을 함께 겪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난 그것이 관계를 이루는 좋은 기초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접촉, 두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는 서로에게 만족감을 주어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성적인 관계의 중요한 목적은 결국 후손을 잇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자식들에게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감과 헌신적인 자세를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지 순간적인 만족만을 줄 것입니다. 단지 즐기는 관계가 될 뿐이지요. 이 말을 하면서 달라이라마는 웃음을 지었다. 인간의 너무나 다양한 행동이 불가사의하게 보인다는 듯한 웃음이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고 이제 60살이 넘은 분에게 성과 결혼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가 이런 주제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 건 아니지만 자신과 동떨어진 내용을 말하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우리가 나눈 대화를 생각하면서 나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요소 중에 말하지 않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달라이라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다음날 나는 무엇보다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다. 어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가까운 연인관계나 결혼은 단지 성적인 것 이상의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도 사람들이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랑에 빠지거나 상대방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말입니다. 영화, 문학, 그리고 대중문화는 이런 종류의 낭만적인 사랑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달라이라마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낭만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선 일단 제쳐놓고라도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낭만적인 사랑을 너무 이상화시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봅니다. 낭만적인 사랑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순수한 애정에 바탕을 둔 관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이룰 수 없는 환상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절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바탕 위에 있는 낭만적인 사랑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말을 끝냈다. 사랑을 대단히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가 너무나 가볍게 사랑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달라이라마가 수도승으로 성장한 것을 떠올리며 그가 낭만적인 사랑이 주는 기쁨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더 질문하는 것은 마치 그에게 주차장으로 가서 내 차의 고장난 부분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나는 잠시 내 노트를 넘겨보고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사랑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호소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면
인간에게 황홀감을 주는 에로스라는 것이 문화적, 생물학적, 심리적 요소가 모두 섞인 칵테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에로스는 낭만적이고 성적이고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서양 문화에서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생각은 지난 200년 동안 낭만주의의 영향 속에서 활짝 꽃피었다. 낭만주의는 우리가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운동으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이전의 계몽주의를 거부하면서 생겨났다. 이 새로운 운동은 직관, 감정, 느낌, 그리고 정열을 찬양했다. 감각적인 세계와 주관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상과 환상의 세계로 나아가면서 이상화된 과거 세상과 유토피아적인 미래 세상 같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추구했다. 이런 낭만주의적 생각은 예술과 문학뿐 아니라 정치와 근대 서양 문화의 모든 측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낭만의 추구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에 빠지는 느낌이다. 어떤 강력한 힘이 그 느낌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인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 속에서 낭만적인 사랑을 찾아내어 찬양하는 것에 비길 수 없을 만큼 훨씬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많은 연구가들은 이런 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그토록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추구하는 것은 짝을 맺기 위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본능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충동은 언제나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싶은 충동과 뒤섞여 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생물의 1차적인 과제는 생존하고 번식하고 그리고 자기 종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정의 가장 큰 관심사이므로 만일 우리가 사랑에 빠지도록 프로그램되어 태어났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짝을 만나 자손을 탄생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인체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는 어떤 자극에 반응해 행복의 느낌을 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며 이 행복감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 뇌가 이런 화학물질에 푹 잠겨있는 동안 가끔 그 감정에 너무 압도되어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듯하다. 사랑의 감정을 추구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힘 또한 생물학적인 힘 못지않게 거역하기 힘들다. 플라톤의 책 향연에서 소크라테스는 성적인 사랑의 기원에 대해 아리스토파네스가 지은 신화를 들려준다. 이 신화에 따르면 원래 지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둥글게 생겼었다고 한다. 네 팔과 네 다리를 갖고 등과 옆구리 모두 둥근 모양이었다. 이렇게 자립적이며 중성적인 존재는 아주 거만해져서 신에게 자주 도전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은 벌을 주기 위해 벼락을 쳐서 그들의 몸을 갈라놓았다. 이제 인간은 둘로 나뉘어졌다. 쪼개진 반쪽은 나머지 반쪽과 합쳐지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에로스는 나머지 반쪽과 합쳐지려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소망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무의식적인 인간의 요구인 듯하다. 그 느낌에는 상대방과 합쳐지고 너와 나라는 경계가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흥분감이 들어있다. 심리학자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에고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으로 본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최초의 경험, 곧 부모나 자신을 돌보는 사람과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 있던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경험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신생아는 자신과 자신 이외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 아이들은 자아를 느끼지 못하며 만일 자아를 느낀다 해도 거기에는 엄마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변 환경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기는 어디에서 자신이 끝나고 다른 것이 시작되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사물의 지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아이들이 어떤 사물과 접촉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기가 딸랑이를 들고 있다면 그 아기는 딸랑이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한다. 그리고 누군가 딸랑이를 가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태어날 때 아기의 뇌에는 아직 정교한 배선이 깔려 있지 않다. 하지만 뇌가 성숙하고 세상과 더 자세히 접촉하면서부터 아기는 점차 한 개인의 자아를 갖는다. 타인을 마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고립되는 느낌도 커지면서 아이는 자신의 한계를 점점 깨닫게 된다. 물론 아이가 세상과 접촉하고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신이 독립된 개체라는 생각은 더욱 커진다.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생각은 어린 시절 그가 접촉한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만들어진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복잡해진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있는지도 모른다. 고립되고 분리된 느낌을 느끼지 않는 더없이 행복한 상태로.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에 하나가 되었던 경험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져 있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개인의 무의식과 환상을 지배한다고 말한다. 또한 사랑에 빠져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 아기였을 때 엄마와 하나가 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믿는다. 그것은 마술적인 느낌과 전지전능한 느낌, 다시 말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을 다시 한번 안겨준다. 사실 이런 느낌은 물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따라서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달라이라마는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쉽게 주장하는 걸까? 나는 낭만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것과 낭만적인 감정을 피난처로 삼아 행복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과거의 내 환자였던 데이빗이 떠올랐다. 당시 데이빗의 나이는 34살로 직업은 조경사였다. 그는 처음에 주기적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전형적인 증상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우울증이 일과 관련된 사소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우울증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약을 써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 끝에 그가 그 방법에 호감을 보여 일반적인 항우울제를 써보기로 했다. 그 약은 아주 효과가 좋았고 3주도 안 돼 고통스러운 증상이 사라지면서 그는 정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의 병력을 조사하던 중에 나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더불어 여러 해 동안 심하지 않는 잠복성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극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된 뒤 우리는 그가 살아온 내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잠복성 우울증을 겪은 이유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얻으려는 것이다. 단지 몇 차례의 상담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데이빗이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기분이 좋기는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 멋진 소식을 듣자 나는 그가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면서 또다시 우울증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곧바로 살펴보았다. 다행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데이빗이 내게 말했다. 난 사랑에 빠졌어요. 지난주에 공사 입찰 장소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내가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우리는 이번 주에 거의 매일 밤 만나 함께 돌아다녔어요. 우린 서로에게 완벽한 짝인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여자와 데이트를 한 적이 없어서 난 이제 아무도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나타난 거예요. 데이빗은 상담 시간 내내 새 여자친구의 멋진 점들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모든 면에서 우린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에요. 단지 성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생각도 얼마나 비슷한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물론 난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어젯밤에는 그런 문제로 조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갔던 클럽에서 내 여자친구가 다른 녀석들과 어울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린 술을 많이 마셨고 그래서 그녀는 단지 즐겁게 놀았을 뿐이에요. 우린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데이빗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이제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있어요. 이제 치료를 받으며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또 말했다. 우울증은 이제 사라졌어요. 난 아기처럼 잠을 잘 자고 직장에 가서도 일을 잘하고 그녀와의 멋진 관계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당신과 상담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돈을 들여가며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알아내기 시작한 몇 가지 가족 문제를 그에게 상기시켰다. 이 문제가 그의 잠복성 우울증의 원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저항과 방어 같은 의학 용어가 생각날 정도로 내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말을 별로 믿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글쎄요, 언젠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난 우울증이 주로 외로움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그건 나와 모든 걸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는데, 지금 난 그녀를 발견했거든요. 그날 그는 치료를 끝내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주치의가 앞으로 먹을 약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타협을 하고 치료의 과정을 뒤돌아보며 남은 상담 시간을 보냈다. 끝으로 나는 내 사무실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다. 몇 달 뒤 데이빗이 내 방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는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참한 심정이에요. 지난번 당신을 만났을 때는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난 정말로 이상적인 짝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에게 결혼 얘기까지 꺼냈지요. 하지만 내가 가까이 가려 할수록 그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마침내 나와 관계를 끊었어요. 그리고 몇 주 동안 난 다시 우울증에 빠졌어요. 난 그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만 듣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단지 그녀의 차가 있는지 보기 위해 그녀가 일하는 건물 옆으로 차를 몰고 지나가곤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어처구니 없는 짓에도 신물이 났고 우울증도 조금은 나아졌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여전히 일도 잘하고 기운도 좀 나요. 하지만 나의 일부분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난 마치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기분이고 오랫동안 내가 갖고 있던 느낌과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다시 치료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낭만적인 사랑을 원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다.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을 관계의 기초로 해선 안 된다는 달라이 라마의 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닌 듯 했다. 또한 그가 낭만적인 사랑을 단지 환상이고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얻으려고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달라이 라마는 낭만적인 사랑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수도승으로 오랫동안 수행만 했기 때문에 낭만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전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아도 낭만에 대한 10개가 넘는 정의가 나와 있지만 말 그대로 부정적인 설명만 잔뜩 실려 있다. 이를테면 허구적인 이야기, 과장, 거짓말, 환상이나 상상, 실제적이지 않은 것,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니면 이상화된 방식으로 구애하려고 하는 것, 또는 그런 행동의 특징 등이다. 서양 문명이 거쳐온 길 어디엔가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 하나가 되고 다른 것과 합쳐진다는 의미를 가진 고대의 에로스라는 말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낭만은 거짓과 사기라는 양념이 가미되면서 자기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랑을 쓸쓸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사랑에 빠질 때 그는 언제나 자신을 속이며 사랑을 시작한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사랑을 끝낸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로맨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인 친밀감에 대해 살펴보았다. 친밀감이 행복을 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려면 관계의 기초가 단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는 관계의 기초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펴봐서 설령 자신이 쓰라린 관계 위에 서 있음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성적인 매력이나 사랑에 빠지는 강렬한 감정은 처음엔 두 사람을 하나로 묶기 위한 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악교 접착제가 그렇듯이 처음 묶어준 그 끈은 영구적인 끈으로 굳어지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과 섞여야만 한다.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변치 않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달라이 라마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애정과 자비심을 갖고 인간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관계를 맺는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연인이나 배우자뿐 아니라 친구와 친척, 낯선 사람과도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실 모든 인간 존재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며 기회인 것이다.